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연준의 의사록 공개 이후에 오히려 시장을 상승 전환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 또 한 번 소폭 오르면서 신고가 경신했는데 올해 들어서 벌써 세 번째 경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간밤에 추가적인 관세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고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금리 인하에 신중하자는 매파적 기조는 드러났습니다만 양적 긴축, QT를 좀 이렇게 속도 조절 내지는 조기 종료 가능성이 FOMC 의사록에서 제시된 것이 장 초반 약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를 돌려 세우는데 상당히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관세가 어떤 식으로 골격을 갖출지도 연준은 좀 관망하겠다는 자세입니다. M7은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요. 신제품 발표한 애플과 알파벳은 강보합,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는 1% 상승했지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는 하락하면서 종목별로 이렇게 엇갈리는 양상이었습니다. 10년물 미국채 수익률은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4.5%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코스닥은 0.6% 올랐고요. 코스피는 1.7% 상승했습니다. 2,670선을 넘어섰죠.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요. 연기금은 역대 최장 거래일이죠. 33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그에 더해서 어제도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주 강세, K칩스법 통과 등 여러 가지 영향으로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컸습니다. 아직까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해서도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국내 증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한 달 특집으로 준비한 증시타임에서 개장 상황과 향후 흐름 전망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우번에서는 금융당국의 정책에 맞춰서 주주 환원과 밸류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들 및 배당 기준일 변경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뉴욕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계획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S&P 500이 최종 저항선을 뚫었다면서 앞으로 추가 상승세가 기대된다는 낙관론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미국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오늘 마감 상황 보면 장중 등락을 반복하던 3대 지수는 FOMC 의사록이 나온 후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모두 양전에 성공했는데요. 간밤 다우지수는 0.16%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0.24% 뛰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07%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장수반 약세를 보이던 빅테크 기업들도 대부분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애플은 새로운 저가형 아이폰을 출시했다는 소식에 소폭 올랐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1% 넘게 올랐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양자 오류와 집적도 한계를 뛰어넘는 양자 컴퓨터 칩을 발표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온 후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동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시총 6위부터다 보면 메타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 가까이 떨어졌고요. 테슬라는 경쟁사 니콜라가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오늘 1.82% 뛰었습니다. 한편 오늘 나온 FOMC 의사록 주요 포인트들 몇 가지 정리해보면 이미 연준 위원들과 파월 의장이 앞서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FOMC에서도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추가적으로 금리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은 현재 적절한 통화정책 하에서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2% 목표를 향해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의사록에서는 몇 가지 요인들이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중 하나가 무역과 이민 정책으로 인한 변화, 즉 트럼프의 관세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언급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각 지역 연방은행 관할구역 기업들 역시 관세에 따른 비용 상승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의사록은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공개된 지표도 살펴보면 어제 미국의 주택시장 지수가 크게 하락한 데 이어서 미국의 1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도 1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극심한 추위와 또 관세로 인한 건축 비용 상승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새롭게 주택을 짓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관세 불확실성으로 현재 목재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같은 날 함께 나온 주택 착공 건수의 선행 지표인 건축 허가 건수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를 보고 전문가들은 다음 달에 주택 착공 건수 데이터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소폭 상승하던 국채 수익률은 FOMC 의사록이 나온 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소폭 내렸고요.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러시아 송유관 타격에 이어서 오펙 플러스가 오는 4월부터 예정된 감산 완화를 연장할 수 있다는 소식에 공급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오늘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72달러, 76달러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또 이어서 어제 큰 폭으로 올랐던 금 가격은 오늘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 과정을 주시하면서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금 선물은 온츠당 2,946달러에서 거래됐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 컴퓨터 상용화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양자 오류와 집적도 한계를 뛰어넘는 양자컴 칩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초로 위상 초전도체를 사용한 양자칩 마요라나 1을 개발했는데요. 반도체 발명이 오늘날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가능하게 한 것처럼 이번 개발로 양자컴 시대가 몇 년 안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했습니다. 이번 양자칩의 핵심인 위상 큐비트는 자연적으로 오류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어 기존보다 안전성이 높고요. 특히 작은 공간에 대량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요라나 1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단일 칩에 큐비트를 8개까지 구현했는데 이번 방식을 통해 최대 100만 개까지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같은 접근 방식은 네이처지에도 게재되면서 학술적으로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도 이번 기술을 채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글로벌 빅테크들 앞다퉈 양자 컴퓨팅에 투자하며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구글이 10에 25제곱년이 걸리는 계산을 5분 만에 풀어내는 윌로칩을 선보이기도 했고 업계 선두로 꼽히는 IBM도 퀀텀메론 양자칩을 공개하며 미래 먹거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때 제2의 테슬라로 기대를 모았던 니콜라가 경영난 끝에 결국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구제청원서와 함께 자산 경매 매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승인 요청서도 제출했는데요. 회사 측은 최근 몇 달간 자본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기 위한 많은 조치를 취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중대한 도전을 극복하기엔 충분하지 않았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니콜라의 주가는 수요일장 40% 가까이 폭락했는데요. 이미 전날까지 1년 새 97%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회사가 세워진 지 꼭 10년 만입니다. 한때 주가가 최고조에 달했을 땐 시총이 포드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공매도 저승사자 힌덴버그 리서치가 니콜라의 홍보 동영상 속 시연 장면이 사기라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회사는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은 징역형까지 받았고 이후 경영진을 물갈이한 뒤 세션을 꾀했지만 길어지는 전기차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재기에 실패했습니다. 머스크의 X가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섰습니다. 기업 가치 440억 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머스크가 X, 과거 트위터를 인수할 당시와 같은 금액입니다. X는 머스크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광고주들이 줄줄이 이탈해 지난해 기업 가치가 70% 넘게 폭락했는데요. 만약 이번 자금 조달에 성공하게 되면 머스크가 인수할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반전을 꾀할 수 있는 배경으로는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손꼽히는데요. 최근 기업 가치 750억 달러를 기준으로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섰고 새로운 AI 챗봇 그록3를 선보이며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 실세로 떠오른 점도 X의 전망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꿨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투자자들이 트럼프 2기에서 머스크의 역할이 사업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습니다. 뱅가드가 운영하는 대표 ETF 뱅가드 S&P 500이 세계 최대 상장지수 펀드로 올라섰습니다. 미국 최초로 출시돼 지난 30년간 왕좌를 지켜온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스파이를 제치고 가장 높은 곳에 올랐는데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점은 같지만 수수료가 순위를 갈랐습니다. 뱅가드 S&P 500은 저렴한 수수료를 내세워 고객들을 끌어모았는데 스파이의 3분의 1 수준이고요. 장기 보유하는 개인 투자자가 특히 많이 매수했고 이는 곧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을 반영한다 업계는 평가했습니다. 앞서 S&P 500을 비롯한 미국 주가 지수가 여러 차례 신고가를 새로 쓰면서 지난해 미국 ETF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달러, 우리 돈 1,440조 원 이상이 순유입됐는데요. 뱅가드 S&P 500 유입액이 165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스파이는 24조 원으로 9위 정도에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2차 전지주가 어제 증시를 주도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무더기로 올랐는데요. 관련 이슈가 상승세를 자극했고 정책이 이를 더 끌어올렸으며 기업들의 대박 소식도 연이어 나왔습니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용 LFP 배터리의 생산 라인을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북미 시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인데요. 여기에 토요타가 LG엔솔의 미국 미시간주 랜싱 공장에서 배터리를 주문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졌죠. 이로써 전기차 캐즘에도 기업들이 여전히 투자를 강행하고 있음이 증명됐습니다. 또 다음 달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했는데요.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 시 개인 투자자가 기업과 법인보다 불리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탑머티리얼이 유럽 배터리 기업과 역대 최대인 1조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동아기업도 자회사 동아일렉트로라이트가 미국 테네시의 신규 전해액 생산 기지를 완공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여러 호재들의 관련주가 급등했는데 먼저 실적이 좋았던 유진테크놀로지가 30% 올랐고 동아기업도 상한가 기록했고요. TCC 스틸 16% 넘게 올랐습니다. 또 에코프로머티는 13.83%, 메가터치도 12.26% 시세 분출했습니다. 반도체주도 연이어 강세 보였습니다. 그 전날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가까이 오르면서 이 훈풍이 우리 증시에도 전해졌고 여기에 K칩스법이 계속해서 불을 붙였습니다. 또한 머스크의 그룹3 공개로 AI 수요가 견고하다는 점이 또 한 번 확인됐으며 삼성전자의 자사주 추가 매입도 호재인데요. 더불어서 스탠리 드러켄밀러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 회장이 마이크론의 지분을 사들임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수급이 개선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가 오는 2030년엔 1조 달러를 돌파할 거란 관측이 나왔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와 또 이로 인한 GPU 및 HBM 수요 증가가 시장을 견인할 거란 분석입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코세스가 19% 넘게 올랐고요. ISTE 18.13%, 주성 엔지니어링도 13% 가까이 올랐고 GST 12% 넘게, PSK도 11.84% 시세 분출했습니다. 반도체 업종 전반에 대한 투심이 모인 가운데 어제 낸드 플래시 관련주도 강세 보였습니다.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올해 하반기부턴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분기까지는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3분기부터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최대 15%, 또 4분기엔 최대 13% 오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낸드 가격 상승의 원인으론 스마트폰과 PC 등 전자제품 수요 증가 가능성이 꼽히는데 낸드 수요의 56%가 스마트폰과 PC인 만큼 전자제품의 수요 증가는 낸드의 가격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이고환신 정책의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포함하면서 전망에 더욱 힘을 실었는데요. 또한 공급업체들의 감산도 낸드 가격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워닝 머티리얼즈가 12.81%, PSK도 11.84% 올랐고요. 워닝 QSC 6.99%, 또 심텍과 제우스가 6.35% 시세 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리기판주도 시세 분출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특히 삼성전자는 국내 소재 부품 장비 기업과 손잡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증권가들은 피롭틱스를 주목했는데요. 유리기판이 초기계화 시장이란 점에서 장비 기업, 특히 소재인 유리를 가공하는 업체가 키플레이어 역할을 하는데 피롭틱스의 경우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를 통해 유리 가공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주목된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더해 태성이 905억 원의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확보된 자금으로 유리기판 라인을 증설할 예정인데요. 관련주 더 살펴보면 피롭틱스가 12.09%, 한빛레이저도 9.54% 올랐고요. CNG하이테크 8.96%, PIE는 5.32%, 마지막으로 램테크놀로지가 3%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충격에도 코스피 어제까지 7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증시의 쌍두마차인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동반 강세를 보인 영향입니다. 우리 시장 이제 2,700에 도전합니다. ADR 지표상으로는 시장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과연 8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는 1.7%나 올라 5개월여 만에 2,67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도 0.6% 상승했습니다. 다른 아시아 증시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관세 부과에 대한 충격은 없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호재성 재료가 겹치면서 관련주들이 크게 오른 영향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오며 지수가 크게 올랐습니다. 외국인이 모처럼 4천억 원 가까운 순매수했습니다. 더불어서 기관 7,79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지난 5거래일 연속 사자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14년 만에 최장 순매수 신기록을 세우면서 국내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반면 개인은 1조 2천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폭이 코스피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800억 원 넘게 순매도했고요. 반면 기관이 135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도 800억 원 가까운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체로 강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1위부터 3위까지 4% 내외의 강한 상승부를 키면서 지수 상승의 기여도가 가장 컸는데요. 반도체 투톱은 K칩스법 기재위 통과와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등 반도체주 호재성 재료가 겹치며 각각 3.1%, 4%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자사주 소각이 예정돼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4%나 뛰며 2차 전지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미국에서 일본 도요타 자동차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소식 덕분이었습니다. 더불어서 현대차와 기아도 미국과의 관세 부과 충격에도 1%대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도 2차 전지 대표주의 상승세가 가장 뚜렷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5.3% 올랐고 에코프로도 3.2% 강세 기록했습니다. 헬스케어 대표주들은 종목별 희비가 갈렸는데요. HLB와 삼천당 제약, 휴젤은 상승했지만 알테오젠과 리가캠 바이오는 약세였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도 1.8% 약세 보여줬습니다.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5원 20전 내린 1,438원 5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1,440원을 밑돈 건 지난달 24일 이후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에 따른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인 영향이었습니다. 이후에 환율은 상승 반전하면서 다시 1,440원 선을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주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유로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의 강세 압력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6시 기준 여교환율 1,441원입니다. 외환시장 다시 1,440원대에서 문을 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증시의 투자 큰손인 연기금이 역대급 순매수 행진으로 국내 증시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어제까지 무려 3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14년 만의 신기록입니다. 연기금은 18일까지 총 3조 4,259억 원을 순매수했는데요. 어떤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기금 순매수 톱10 종목입니다.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총 7,392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로 2,964억 원, 반도체 투톱이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SK이노베이션과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기, 유한양행, 아모레퍼시픽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바이오와 2차 전지는 물론 원전과 전기, 화장품주까지 골고루 담는 모습인데요. 미국 등 글로벌 증시 대비 국내 증시가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해서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당분간 연기금이 이 같은 우량주 위주로 순매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연기금의 장바구니에 담긴 종목들, 또 많이 담은 업종들 체크하시죠. 오늘 일정 보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장관급 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특사가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서 종전한 논의에 들어갑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재건 관련주가 들썩이겠습니다.
한편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개최되는데 반도체법도 논의합니다. 역시 어떤 내용 나올지 확인하시고요. 정부는 중국산 혹한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지 회의를 열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 시스템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모티브 링크가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하고 삼성생명은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방안에 대한 발표도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자 컴퓨터와 엔터 화장품 기업들 주목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구글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개발한 양자 컴퓨터 칩을 공개하면서 관련주가 들썩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엔터와 화장품 쪽은 중국 정부가 이르면 5월 한한령을 풀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온 만큼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AI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xAI가 새 AI 모델인 그록3를 공개한 이후에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장까지 관련주들 상승세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과연 코스피가 2,700에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기금은 34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설까요? 오늘 국내 증시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전개될지 머니쇼와 함께 확인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 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3대 지수 소폭이긴 합니다만 상승세를 이어왔고 또 S&P 500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연준의 의사로 공개 이후에 오히려 시장이 좀 되돌리는 양상이었단 말이죠. 뭔가 네. 좀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고 지켜보겠다라는 심리도 있을 것 같고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긴 합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내성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조금 훑어보면서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그동안 정말 거침없이 달려오던 유럽 증시에서 네네. 이렇게 독일 닥스도 그렇고 유로스톡스도 그렇고 진짜 거침없이 왔는데 어제 급제동이 걸리는 모습 유럽에서 반면에 이제 뉴욕 증시는 조정을 갖다가 장중 그냥 한두 시간 만에 조정 끝내고 그러니까요. 그냥 가버리고 예. 어제는 글쎄요 어디서 모멘텀을 찾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뉴욕발 시황에서는 FOMC 의사록에서 이제 QT를 갖다가 조금 일시적으로나마 중단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그러니까 부분에서 대차 대조표 축소를 중단할 예. 수도 있다, 아니면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그런 쪽에다가 이제 했습니다만 예. 일단 상승폭은 전일 대비 상승폭은 확실히 이제 탄력은 좀 줄어들고 그렇죠, 있고 예. 또 어제 우리 증시가 그렇게까지 좋을 줄은 또 몰랐습니다. 어제 오죽하면 저희 클로징을 좀 길게 했잖아요. 클로징. 예, 그게 시장 얘기를 좀 하려고 길게 한 건데. 그런 상황인데 야 예. 이렇게까지 좋았나 싶고. 그렇죠. 또 외국인이 오랜만에 현물에서도 매수를 해주다 보니까 대형주들 흐름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이 원래 조지 워싱턴 이제 초대 대통령의 생일을 갖다가 이제 기념하다 보니까 근데 거기는 날짜보다는 요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2월달에 그렇게 그 무렵에 월요일로 하는데 그날 미국 내에서 또 시위가 있었던 걸 보도하는 중에 임피치 트러스크, 트럼프 플러스 머스크
트럼프하고 머스크를 갖다가 탄핵해라 하는 또 미국 시민들의 뭐 테슬라 불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예. 뭐 참 그게 이제 미국 국민 전체는 아니겠죠. 그렇죠. 미국 국민 전체는 예. 아니고 세상사 전부 뭐 하나로 간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은데 과연 그 정도의 역할이 어느 정도 비중일까 싶기도 하고 오늘 또 눈에 띄는 게 도지를 통해서 이렇게 줄이는 그 비용. 야, 트럼프 대통령 확실히 그거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는 이걸 그냥 비용 그냥 줄이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 텍스페이어 납세자들한테 돌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네네. 또 얼마나 환호할까요? 거기다가 우리 뭐 국내 언론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만 그래서 자꾸 외신을 보게 되는데 도지가 저런 것 막 밝혀내네요. 그건 한 2천만 명 정도 뭐 120살, 130살, 150살, 180살까지도 아직도 그 사회보장급여가 지급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아. 이런 걸 갖다가 까발려내니까 예. 그것 때문에 진짜 미국 국민들 가운데 진짜 열일한다 속 시원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갑자기 막 추워지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어문질했던 사람들 예. 그런 소리. 뭐 거기다가 RFK 주니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엄청난 돈 세탁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방송에 나와서 빵빵 하고 있죠. 지금 어쨌거나 지난 1월 20일 이후로 한 달 딱 됐습니다만 트럼프 취임 이후 네. 오늘이 20일이잖아요. 세상이 그야말로 이렇게 모르고 사는 게 마음 편합니다. 알면 알수록 혼란스럽고 머지 싶고 네네. 그리고 때로는 분노가 때로는 통쾌함이 막 느껴지는 절묘한 시대입니다. 오늘 많이 준비하셨네요. 많이 준비한 것보다 그냥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건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막 터지네요. 오늘 잘 터지는 날. 네, 그러네요. 오늘 또 트럼프 취임 한 달인 만큼 저희가 좀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최석원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FI 리서치 한용희 수석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뭐 두 분을 모셔놓고 앞에 서설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우리 한번 이제 SK증권 미래전략부문 대표를 하셨는데 지금 회사는 이제 나오신 겁니까? 예, 이제는 그래요. 퇴임했습니다. 그래도 그 연륜과 그 인사이트는 계속 시장에 나눠주십시오 앞으로. 우선 지금 오늘 증시 트럼프 취임 한 달 특집으로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네. 특별하게. 네. 그 한 달 한번 우리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굉장히 빠른 속도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예,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일으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일기로만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예. 이제 일기 동안에 미국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뭐라는 건 충분히 알았고 또 5년간에 걸쳐서 내가 반대할 거리에 대한 준비도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정책을 진행할 수 있다. 예. 이제 정책을 새로 입안하고 조사하고 만들고 이런 과정이 딱 다 생략된 거고 또 대부분 행정명령으로 하잖아요. 예. 이제 그 얘기인즉슨 이제 이전에 해보니까 이 의회 뭐 얘기 듣고 관료들 얘기 듣고 이러다 보면 이게 하세월이더라. 근데 나는 지금 이제 앞으로 4년밖에 남은 시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다 행정명령으로 그냥 다 내려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우회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징이 딱 하나 있죠. 이게 진짜 모든 게 다 협상 카드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협상 카드. 행동 모든 게. 네.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중심은 뭐 이민 정책에 대한 부분, 뭐 환경 정책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적 철학이 많이 녹여져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수행하거나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관세 정책으로 수행하거나 심지어는 경제적인 부분이 아닌데도 마치 이제 저는 무슨 느낌이 드냐면 그 왜 예전 서부 영화 보면 권총 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적이 나타나면 갑자기 권총 예. 빼가지고 예. 쏘려고 하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내가 갖고 있는 무기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시그널을 한 달간 쫙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미국 중심주의로 대표되는 트럼프의 이런 어떤 행태들이 굉장히 빠르고 강력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고 이게 다른 나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이제 다른 나라들로는 굉장히
커져 있다. 이제 투자자들도 투자자들이지만 아마 각국 지금 정부라든지 또는 중앙은행 같은 이런 쪽들은 굉장히 이게 고민이 많은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용희 수석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뭐 트럼프 관세 정책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뭐 그 발효 시점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4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시장 자체는 큰 영향 없이 좀 어느 정도 지켜보겠다라는 심리도 있는 것 같고 시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1기 때랑 조금 다르게 2기 때는 사람들의 내성이 좀 많이 내성이, 생기지 아. 않았나요? 우리가 1기 때를 보면은 이제 많이 얻어맞았다라는 표현을 예.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뭐만 발표하면은 시장이 얻어맞아서 이제 하락하는 사태가 나타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성이 좀 생긴 거죠. 증시도 좀 맷집이 생긴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좀 정책들을 봤을 때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가장 밀접한 정책이 뭐 이민 정책보다는 이제 무역 정책이잖아요. 근데 지금 무역 정책을 좀 봤을 때는 저는 약간 보여주기 식이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일단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산 원유랑 석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중국이 이거 미국산 수입하는 게 얼마나 되냐라는 거를 좀 봐야 되는 거죠. 뭐 관세를 때릴 거면은. 근데 중국이 미국산 원유 수입이 일평균 약 24만 배럴 정도 되는데 이게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오히려 중국은 근처에 이제 브릭스 국가라고 하죠. 브라질, 사우디, 이라크 뭐 이쪽에서 더 수입을 많이 하지 미국산을 더 수입을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첫 번째로는 저는 약간 보여주기 식이다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석탄 같은 경우에도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이 총 수입한 게 이제 미국 쪽에서만 이제 3억 톤 정도 수입을 했습니다. 근데 3억 톤에서 이제 전체 수입량이 미국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거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실제로 뭐 반도체나 이런 쪽을 직접적으로 타격하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 시장의 충격, 뭐 타격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예전만큼 하락이 크게 나올까? 저는 좀 궁금증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그 우회 수출에 대한 제재도 가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구매력이 확 줄어들고,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는 예전보다 맷집이 많이 생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뉴욕 증시의 랠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 쪽으로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도지에 대해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도지, 저는 이걸 암이라고 비교를 하는데 어느 도지? 가상화폐 도지 아니, 아니면은 일론 머스크가 네, 지금 일론 머스크의 열일하고 도지. 있는 그 네, 지금 목표 예. 그 목표 절세액이 지금 2 트릴리언 달러잖아요. 근데 2조 달러. 네, 네. 2조 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550억 달러 정도 텍스 세이브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2.7% 정도 절약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목표 가기까지는 아직 50번은 더 해야 되죠. 이거. 예. 아직 많이 남기는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동안에 있었던 뭐 말도 안 되는 비용들이 있었는데 이걸 다 잘라내야 되다 보니 그러면은 암을 치료할 때는 수술을 해야 되죠. 예. 근데 4기 때 수술하는 거랑 2기 때 수술하는 거는 좀 차이가 크잖아요. 네. 근데 2기 때 수술을 하더라도 어쨌든 뭐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면 칼을 댄다라고 하면은 예. 저는 그거에 대한 좀 고통이 있는데 그게 조금 조정이 나올 명분이다. 그러면은 그게 지나고 나서는 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증시는 더 우상향할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이제 뭐 미 연준도 그렇고 뭐 대차 대조표 축소 중단을 논의해야 된다, 아니 속도 조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뭐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CPI랑 네. PPI가 저는 조금 특이했어요. 왜냐면 지난주에 특이하다는 게. 발표했는데 CPI 발표하고 나서 시장은 충격이 한 번 있었죠. 근데 잠깐 있었어요. 한 몇 분 정도 있었는데 그걸 다 말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CPI가 상승했던 원인이 뭐였냐 하면 주거비 상승이 있었죠. 그다음에 일부는 좀 우려스러웠던 거는 식품 쪽이긴 한데 식품 쪽은 계란 가격 상승.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AI가 너무 유행을 한번 휩쓸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닭을 살처분한 양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란이 없어서 계란 가격이 거의 뭐 2배, 전년 대비 2배 올랐다? 이 정도가 나왔는데, 근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일단 주겁이죠. 근데 참 특이한 제가 헤드라인 뉴스를 봤는데, 도지를 시작하고 나서 워싱턴 쪽에 집값이 계속 매물로 나오고 있고 집값이 하락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워싱턴 DC에 네. 네. 그쪽이 다 행정부 관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짐 싸야 될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네, 저는 그게 조금 선행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실제 집 매물들을 봤는데 많이 나오기도 했고 집값이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 일전에는 뭐 50만 달러였다. 네. 그러면은 지금 계속 뭐 48만 달러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조금 시간이 지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렌트 값도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래서 도지로 인해서 짐 싸야 하는 관료들이 점점 유동성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집값을 잡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물가가 내려가지 않을까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CPI에서도 사람들이 이거를 또 시장에서는 좀 예측하지 않나? 왜냐면은 보통 CPI가 이렇게 상승을 했으면 네. 충격 먹었다. 이게 금리 못 내리겠다. 그럼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보자. 우리 최석원 이제 뭐 우리 여의도에서는 영원한 이코노미스트시고 어떻게 보면 최석원 센터장이 아마 시장에 계신 분들 중에는 가장 또 익숙한 리츠 센터장 오래 하셨고 지금 우리가 또 방송 중에 최석원 전 대표님 그냥 최 대표님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너무 길어요. 애널리스트는 애널 하면 되는데 그것도 좀 어감이 그렇고 저기 방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가? 저는 어제 이것도 좀 그거한데 영국이 1월 CPI가 전월비 3%예요. 그 전달은 2.5%인데 이게 갑자기 3%까지 갔고 여기는 보니까 식품 에너지에다가 주류 담배까지 뺀 게 근원인데 근원도 전년비 3.2에서 3.7%로 유럽 쪽도 만만찮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한영희 수석은 조금 이렇게 그렇게까지 걱정할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계절적인 그걸로 보였다고 하지만 관세까지 엮어서 보신다면 향후 이 인플레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가장 이제 다루기 어려워진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도 미국 입장이지만 지금 사실 가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딱 집권을 하기 시작한 1개월이 지금 됐잖아요. 딱 한 달이죠. 그렇죠. 1개월이 됐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저는 상당히 이제 그 재료 반영한 소멸되는 그 과정 조정하고 이렇게 반영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고 그 이전 과정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 이전 과정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금리도 엄청나게 올랐고 당선되고 취임하기 전에 그 전부터 시작해서 달러도 엄청나게 올랐고 금리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거의 금리는 10년물 기준으로 한 110bp 정도 올랐거든요. 달러와 가치도 아주 급상승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 달 막상 이제 딱 그 집권을 하고 나니까 요 한 달간 조금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가격에 다 반영이 됐다 뭐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 증시에도 또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증시에 다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보는데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노이즈를 일으킬 걸로 봐요. 그게 미국 우선주의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거고 미국 우선주의를 가져가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일단 말씀하셨던 관세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각 나라의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이제 내성 말씀을 해서 저도 상당히 이제 그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계속 강력한 정책을 밀어붙일 테고 그렇게 되면 아마 이게 상호 관세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상호 관세 얘기를 한 거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부가세 매기는 거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각 나라들이 이게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서 했다 이러다가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경쟁으로 맞붙게 되면은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는 게 그냥 일반화돼 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국우선주의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국우선주의라는 건 미국뿐 아니라 각 나라들이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를 어떻게든 그러니까 자원들을 어떻게든 무기화시킬 거라는 얘기거든요. 예. 자원을 무기화시킨다는 건 결국 원재료 가격들이라든지 또는 본인 국가에서 이렇게 이 경쟁력 있게 만들어내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격 상승력이 계속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뭐 오히려 작년 하반기에는 조금 덜 걱정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조금씩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아마 각 그 중앙은행들의 굉장히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 투자자들은 그에 비해서는 지금 뭐 조금 덜 걱정을 하시는 상태인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걱정은 이미 사라졌으니 한 달간 보면 이전에 다 올랐던 거 이렇게 좀 내려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렸어도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의 금리 수준이나 또는 그 달러 수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조정만으로 끝나지는 않고 다시 달러가 강세가 된다거나 또는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여전히 좀 높아 보입니다. 특히 물가 측면에서 그런 걸 압박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좀 전에 나온 속보 내용을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트럼프가 전략 비축률을 빨리 채울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제 자동차,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한 달 이후 또는 이제 그보다 일찍 발표할 것이다. 자, 여기서 전략 비축률을 빨리 채울 것이다.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니까 사실 유가라는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단 네. 말이죠. 그런데 사실 트럼프가 그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는 것을 굉장히 비판해 왔습니다. 이게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다. 더불어서 또 유권자들의 그런 표심을 끌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가를 안정시키는 거잖아. 이 의도가 굉장히 다분히 깔린 결정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지금 트럼프는 에너지 패권에서 조금 더 손을 쥐려고 하는 그렇죠, 것들이 뭐냐면 예. 뭐 전략 비축률에 대해서 더 빠르게 비축을 하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근데 뭐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죠. 근데 최근에 그 유가의 상대성보다는 최근 LNG 상대성이 좀 더 많이 나오거든요. 민감도가. 예. 왜 그러냐면 LNG가 결국에는 러시아에서 PNG로 파이프로 유럽 쪽에 쫙 쏴줬는데 최근에 그 발트 3국이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이거를. 원래는 그 발트 3국 자체가 그 폴란드 바로 옆에 있거든요. 예. 바로 위쪽에 있거든요. 위쪽에. 네. 그러니까 그 위쪽은 더 러시아랑 근접해 있습니다. 옛날에 또 소비에트 연방이었고. 네네네. 네. 근데 그걸 끊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의미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LNG가 더 물동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그걸 좀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이제. 네. 러시아 쪽에서 들어오는 거 끊어도 돼. 우리가 더 풍부하게 빼면 되니까. 근데 그러면은 최근에 이게 이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까지는 조선주가 이어지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왜냐하면 LNG 선 만들어야 되는데 예. 최대 몇 대가 필요할 거냐? 뭐 100대까지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LNG가 왜 이렇게 수요가 좀 커지냐? 그러면 또 여기서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게 뭐예요? 피팅 업체들이죠. 뭐 태광이라든지 뭐 동성화이텍, 네. 동성화이텍 같은 게 본행제, 예, 그다음에 예. 한국카본도 그렇고요. 최근에 주가 보시면은 쭉 올라가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러시아를 좀 고립되게 만들고 유럽 국가들한테 에너지 부족하면은 우리가 LNG 수출해가지고 유럽 쪽으로 해서 니네가 써. 근데 실제로 그걸 연결을 했거든요. 다른 쪽으로. 그래서 저는 미국이 그 패권을 좀 가져가려고 한 게 맞지 않나라는 거고, 그게 뭐 유가든 네. 천연가스든 뭐 상관없이 좀 미국이 더 많이 캐내고 그러면은 거기서 좀 우리나라도 수혜주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저는 최수석 얼굴을 보고 있자니 그냥 테슬라부터 안 여쭐 수가 없는데. 한수석이요? 저기 우리 한수석. 예. 두 분 나오니까 헷갈렸어요. 지금. 제가 최수석이라고 예, 그랬죠. 예, 헷갈렸습니다. 예. 우리 한영희 수석만 나오시면은 일단 테슬라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갑자기 트럼프 관세 정책 얘기하다가. 관세 정책 얘기하다가 또 트럼프의 뭐 베스트 버디가 지금 어쨌거나 머스크고 그렇죠. 가장 열일하는 트럼프의 사람이고
그때 왜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1월 20일 취임일이 그 월요일이었는데 그날 미국장 놀았었던가요? 그때 안녕을 어? 취임식 날 그날 휴장했던 것 네, 같아요. 휴장. 예, 휴장했어요. 왜 휴장을 했더라 그때? 취임한다고 그랬던가? 아니면 뭐? 아니 취임하려고는 아니었어요. 다른- 마틴 루터 네, 킹, 맞습니다. 마틴 네, 루터 네. 킹.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오케이. 그래서 취임식 때문에 휴장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닙니다. 그건. 킹 목사 네, 네. 기념일이었는데 네. 제가 지금 여쭤볼게요. 1월 17일 날 테슬라가 종가가 426불 50센트였어요. 네. 물론 그 전에 저기 트럼프 당선 확정되고 나서부터 이게 그냥 뭐 개법해가지고 쫙 날아간 게 한 280불 근방에서부터 488불까지 그냥 날아갔어요. 네. 그런데 고점 찍은 거는 12월 18일이고 그때부터 조정 좀 들어오다가 약간 트럼프 취임 직전에 좀 반등이 나오는가 했는데 취임한 이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6불 50센트가 1월 17일. 그런데 취임 이후로 그냥 내리꽂아 갖고 지금 이게 325불 갔다가 지금 360불. 네. 자, 그러면 취임 이후에는 계속 떨어졌다. 이게 지금 트럼프의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아니면 테슬라 기업 자체의 어떤 그 펀더멘탈이라고 보세요? 정치적 행복 때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얼마 전에 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랑 같이 있었을 때 일론 머스크가 이 발언을 했죠. 4개월 동안은 나는 도지에 집중할 그렇죠. 거다. 예. 네, 이 그 얘기를 침낭 했습니다. 사진.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도지를 임무를 끝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랑 스페이스X, 뉴럴링크, 보링 컴퍼니 다 이렇게 도지랑 같이 운영하는 건 조금 힘들고 최근에 이제 X에서 일론 머스크 트윗 관련해서 쭉 읽어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게시물의 열의 6개는 도지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네, 내용 예, 관련인 예, 거죠. 예. 그만큼 이제 그 도지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거고 저는 정치적 행보 때문에 테슬라를 신경을 못 쓴다. 예전에 그걸 좀 생각해 볼게요. 트위터 인수할 때. 아, 예, 예. 그때도 트위터 인수하면서 자금 조달 이슈도 있었지만은 테슬라에서 조금 신경 덜 쓰고 트위터를 살리는데 더 집중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쭉 하락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트위터도 정상화가 됐고요. 심지어 이번에 한 50조 원인가 60조 원 기업 밸류로 투자를 또 받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냐? 2020년도 일론 머스크가 인수할 때 당시입니다. 그때 정상화가 다시 됐다는 거죠. 그럼 투자를 받을 텐데 결론 트위터도 정상화가 됐고 테슬라는 그때보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지금이 과연 매수해야 될 시기인가 아닌가? 저는 조금만 더 300달러 한 중반에서 조금 330에서 350까지는 왔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한 가격대는. 근데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전기차는 계속 개화가 되고 있고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때는 뭘 할 것이냐? 저는 FSD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중국 비아디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제가 그 샤옹슈 그 SNS를 좀 봤는데 비아디가 그 시내눈인가 그 자율주행을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자동 주차를 하다가 사고가 날 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러겠죠. 아직까지. 그리고 데이터를 잘 가공해야 되고 지금 텍사스에는 콜텍스가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 GPU만 몇십만 개를 갖고 있는데 중국이 그 엔비디아 GPU 지금 수출 통제 때문에 좀 제동이 걸렸는데 과연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조금 물음표라는 거고 그다음에 에너지 사업부는 엄청나게 커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뭐냐면 테슬라 상하이 메가팩토리, 그러니까 메가팩 ESS를 만드는 메가팩토리가 원래 40기가였는데 이제 80기가로 확장을 합니다. 이거 그 공사한 게 작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완공한 게 이번 달 2월 11일인가 14일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발표를 해요. 40기가 아니고 2배 확장하겠다. 80기가 와트씩. 근데 이걸 제가 그 실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그럼 총 캐파가 지금 캘리포니아 라스럽에서 40기가와트씩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상하이 메가팩토리에서 80기가와트를 생산한다라고 하면은 네. 총 캐파가 120기가와트입니다. 예. 그러면은 테슬라 메가팩 한 대당 가격이 얼마냐? 100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예. 14억, 예. 15억 사이겠죠? 근데 연매출이 그러면은 얼마냐? 제가 이걸 다 계산을 해봤는데 뭐 310억 달러 정도? 그 다음에 이익이 30%면 한 9.5 빌리언 달러? 보수적으로 잡을게요. 25%? 원래 지금 3분기에는 메가팩 그 이익률이 30% 나왔거든요. 에너지 스토리지 쪽이. 그다음에 4분기가 한 20% 중반 나왔습니다. 예. 그럼 보수적으로 잡을게요. 25%. 120기가와트 시면은 연에 11조 정도를 에너지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익률만 봤을 때 차량이랑 좀 역전할 수도 있다라는 게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순히 그냥 차량 파는 기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로보택시 출시가 아마 6월 달에 시작이 될 겁니다. 네. 이게 그 테슬라 자동차 디자이너, 수석 디자이너 하우젠이 발언을 한 건데, 한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6월 달에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시작하겠다. 맞아요. 그거는 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렴한 모델이 필요한 거였잖아요. 저렴한 모델은 제가 생각할 때 시나리오는 내년이었어요, 원래. 내년이었는데 하우젠이 이거 6월 달부터 같이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까봐야지 알겠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저는 좀 얘기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오히려 이 300달러 중반대가 오히려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또 자세한 내용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시각 8시 53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0.2%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677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0.4% 상승 예상되고요. 782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어제도 3% 상승 보여줬고 어느덧 주가는 지금 6만 원 선 지금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네요. 59,400원 호가 집계가 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0.6%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1만 7천 원. LG에너지솔루션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 36만 7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15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현대차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아가 1% 하락 예상되네요. 호가는 9만 4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2% 상승 예상되고요. 셀트리온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네이버, KB금융도 오름세가 예상되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38만 3천 원. 에코프로비엠 상승 예상되고요. HLB 보합 예상됩니다. 에코프로 64,700원으로 집계가 되네요. 1.4% 상승 예상되고, 레인보 로보틱스 0.6% 상승 예상됩니다. 리가캔바이오가 보합 예상되고요. 삼천당작 0.5%가량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호가는 18만 2천 원. 클래시스 휴재 상승 출발 예상되고, 리노버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5분여가량 남았는데요. 글쎄 오늘도 이제 외국인이 현선물 모두 순매수를 해줄 수 있을지 여부가 좀 저는 오늘 관전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야간 선물은 약간 약보합 네. 0.3% 약보합 마감이었는데 지금 동시호가에서는 오늘도 가즈아 분위기네요, 그죠? 예, 이따 뚜껑 열어봐야 되겠고, 외국인들 어제 얼마 만에 그 선물 10,000개 이상 사는 날이었습니까? 요새는 좀 작아졌더만 10,000개를 넘게 샀는데도 아직 그 금액으로는 1조가 안 되는데 어쨌거나 10,000개 넘는 그렇죠. 우리 장중 50포인트도 넘는 그런 네. 상승이 나왔는데, 그하네요. 저기 그러면은 저 테슬라 얘기는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우리 최 대표님 한번 나오셨으니까 그걸 한번 짚어주시죠. 거시적으로 네.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일기 때보다는 점잖아지셨어요. 네. 예전 같았으면 예를 들어 사상 최고치 지수가 경신을 하면은 SNS에다가 그 봐라 우리 시장은 또 역사적 고점을 경신했다. 이거는 이러면서 할 텐데 그런 떠벌리는 것도 좀 많이 줄었고 네. 그래 한데 특히 그 부분을 알고 싶어요. 베센트가 뭘 믿고 우리는 연준이 정책금리 낮추는데 그렇게 뭐 압박하지 않겠다. 10년물 금리가 안 오도록 하겠다. 뭘 믿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뭐
달러까지 한번 엮어서 보시면. 네네. 기본적으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건 본인들 생각일 텐데 네. 물가가 오를 거라는 건 이제 제 생각이고 그 분들은 예. 본인들이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미국 국내에서 생산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서 네. 그건 역시 국내에서 수요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다른 나라들은 관심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러니까 미국 국내에서 미국 생산을 국내에서. 통해서 미국 자체의 물가는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게 일단 예. 이 지금 현재 미국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미국 내에서 금리가 올라야 될 이유는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재정과 관련해서도 사실 금리가 오르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3.6부터 4.7까지 갈 때는 4.8까지 갔는데 갈 때는 사실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국채 발행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또 이런 막 갈등 관계에 있으면은 미국 국채를 파는 경우도 생길 때고 이제 이런 기대들이 막 반영됐었는데 사실상 이제 본인들은 또 이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한편으로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네. 세수를 그렇게 말하자면 덜 걷는 거죠. 덜 걷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네. 자신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지금 세계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뭐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저도 단언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발휘되면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물가에 대한 우려, 또 환율 쪽에 있어서의 어떤 이 변동성, 뭐 이런 데에 대한 우려들이 다 이렇게 좀 수그러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금리도 뭐 그런 생각하에서는 금리도 안정적인 수준이 유지될 거고 또 뭐 물론 이 금리에 대해서 압박을 안 한다 뭐 이런 거는 말로 하는 것과 실제로 이제 행동하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때 믿음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상당히 이제 쌓여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럼 제 생각은 어떠냐? 네네네. 결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미국 역시도 그런 역풍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 기업들도 어차피 생산을 해야 되고 미국 내에 들어가서 생산을 하는 데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의 무게라든지 각종 어떤 갈등이 높아질 때 나타나는 그 코스트의 증가죠. 예. 이제 그런 코스트의 증가들을 또 몸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달러와 강세만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달러와 강세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미국 내 금리가 높아야 돼요. 어허.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정책 당국 입장에서 뭔가를 그렇게 모든 걸 미국에만 좋게 만들려고 해도 사실 그거는 일종의 이제 뭐 트릴레마 정도 되겠죠. 트릴레마. 예, 그런 상황에 놓여진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물가에 대한 불안감은 저는 여전히 있다고 보고 그 연준이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거나 또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인하하는 거죠. 또는 뭐 완화적인 정책을 예상보다 빠르게 취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여요. 오히려 때에 따라서는 올해 내내 정말 금리를 동결하고 가는 예. 이런 현상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각에서는 그런 의심이라기보다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관세가 이제 협상을 위한 수단이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관세 좀 면해주거나 좀 관세율을 낮춰주는 대신에 우리 미국 국채 좀 사라. 예, 예. 근데 이제 답을 할 시간이 지금 여유롭지 않아서 개장하고 좀 들어봐야 될 것 그러시죠.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보죠. 개장합니다. 네, 2월 20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S&P 500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소폭 상승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장중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하락 출발했다가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한 모습이었습니다. 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좀 지켜보겠다는 심리가 있었던 것 같고 오히려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좀 하락한 부분이 있었고 또 종목별로 봤을 때는 뭐 개별적인 어떤 그런 상승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세가 유입되는 양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출발지수 좀 보겠습니다. 호가와는 좀 다릅니다. 좀 코스피가 0.2% 소폭 하락 출발 보여줍니다. 2,663포인트. 코스닥도 약보합 출발이죠. 777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소폭 하락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3% 상승합니다. 지금 오늘 주가 58,9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좀 떨어집니다. 21만 7천원. LG에너지솔루션 0.4% 상승합니다. 36만 7,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0.3% 소폭 내림세로 115만 2천원이고 현대차가 0.2% 떨어집니다. 20만 3,500원. 기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0.4% 하락으로 9만 4,5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올라갑니다. 49,650원, 셀트리온 소폭 내림세로 18만 100원 선이고 네이버가 0.4% 상승합니다. 22만 3천원, KB금융 소폭 오름세로 82,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볼게요. 지금 1% 떨어집니다. 38만 3천원권에서 거래되면서 사흘 연속 주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에코프로비엠 0.3% 내림세입니다. 14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5% 많이 올랐는데 오늘 조금 물량이 나오는 모습이고 에코프로도 0.6% 하락합니다. 6만 3,300원. HLB가 0.8% 떨어집니다. 8만 7,30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4% 하락으로 40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리가캠바이오가 1% 하락합니다. 11만 1,900원. 그리고 삼천당제약 0.6% 내림세로 17만 9,900원이고요. 클래시스 올라갑니다. 지금 5만 6,300원. 휴젤 1.7% 약세로 27만 9,500원. 리노공업 1% 떨어지네요. 22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움직임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양자 컴퓨팅 칩 소식, 개발 소식이죠. 이게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미증시에서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서 좀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네요. 우리넷이 2% 상승하고요. KCS가 6.7% 강세입니다. 12,660원. 한국정보인증도 1% 상승 중이고 우리로도 2.5% 올라가고 코위버도 3.7%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KCS, 하늘소재과학은 좀 떨어집니다만 한국첨단소재가 7.8% 강세 5,760원. 그리고 옵티시스도 3.6% 상승 중이고요. 아윈플러스가 지금 10%가량 급등합니다. 엑스게이트도 6% 오름세고 바이로그 디바이스 3.7% 상승세고요. 오늘 양자 암호,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엔터테인먼트, 음원, 또 컨텐츠 관련주, 영상 컨텐츠 쪽, 웹툰 이런 쪽 흐름 굉장히 좋아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12% 급등합니다. 47,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5.3% 강세입니다. 85,400원. SM도 6.9% 강세로 10만 3천원 선이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7% 가까이 올라갑니다. 56,900원. 하이브도 올라가고 YG 플러스 보셨죠? 10% 급등 중이고 큐브 엔터, CJ, ENM 모두 강세입니다. 쇼박스, 컨텐트리 중앙 각각 3%, 18% 넘게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서 무풍지대, 무풍 섹터, 엔터주도 좀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오늘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NSENM은 상한가네요. SM 라이프 디자인 3% 강세고요. 오늘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음원 쪽 흐름 다 좋습니다. 자, 이 가운데 NFT 쪽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데 SNS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리플을 언급했죠. 또 그에 따라 리플도 좀 급등을 보여줬고 오늘 NFT 쪽도 움직임 좋습니다. A스토리가 지금 29% 급등합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도 12% 급등 중이고요. 7,540원 선. 그 밖에 지금 컴투스 홀딩스, 위메이드 2%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자 그리고 오늘 AI 챗봇 쪽도 움직임이 좋아요. 셀바스 AI, 폴라리스 AI도 6%, 5% 강세고요. 마음 AI, 브리지텍도 3%에서 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가 1,194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04억 원, 880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715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14억 원, 277억 원 매도 우위. 오늘 아쉬운 점은 외국인이 오늘 선물해서 파네요. 지금 2천 계약 넘게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만계약 순매수를 보였던 거는 약간 대조적인 모습이고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3원 10전 상승한 1,441원 6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좀 쉬어가는 정도로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네, 예. 아까 결국 동시효과가 예. 약간 페이크였네요, 그죠? 그러니 뭐 실제 돈 태우고 거래된 야간 선물 무시할 거는 못 되는 것 같고 지금 제가 아직 못 찾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됐습니까? 로봇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승으로 전환이 됐어요. 상승 전환됐어요. 예. 예. 아니 또 이렇게 뭐 부사장 분이신가 뭐 이렇게 또 팔았다대 한 절반을 누가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아주 고위 임원이 한 절반 가까이 팔았는데 아니 공시가 그렇게 났어요. 네네네. 가계 자금을 위해서 네네. 생활비로 너무 급하게 떴는데 하필이면 또 그런 재료가 나오길래 어떤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테슬라를 너무 마무리 지었는데 테슬라 관련 이슈가 너무 많아서 테슬라. 예, 왜냐하면은 그록3 그록. 이거 XAI에서 그록3 지금 발표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네, 제가 실제로 써보기는 했는데 그록3. 네, 챗 GPT보다 저는 좀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사실 이게 이거 수학적인 그냥 거는 누구나 쓸 수 있는 무료입니까 지금? 아니, 그건 아니죠. 프리미엄 플러스를 결제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그룹3 출시한 날에는 3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네. 저는 1년에 30만 원이었는데 네. 전 그때 한 달에- 결제를 했어요.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아닌 거네요. 2만 5천 원 정도인데 예. 한 달에 몇 불 정도인 거죠? 그 원화로 되더라고요. 원화로, 네, 우리나라에서는 원화로 예. 되는데 2만 5천 원 정도, 월에 2만 5천 원 네. 정도인데 전 당일날 챗 GPT보다 싸네. 그쵸, 뭐 조금, 달러 기준이니까. 조금. 네네. 네. GPT 20불. 근데 그 다음 날에 가격을 올렸더라고요. 57만 원으로. 원래 30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이러면 고민이 많은데 근데 다행히 저는 빨리 해가지고 쓰고는 있기는 한데 저는 고려하는 게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냥 GPT 해지할까 고민 중입니다. 제가 쓰는 챗 GPT를 해제한. 네 훨씬 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LLM 기반에서는 다 모든 정보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약간 거짓말을 치는 게 있어요. AI가.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좀 챗 GPT에서 좀 없지 않아 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는 근데 지금 그록3 돌려볼 때는 예전에는 좀 만족하지 못해서 저도 안 쓰기는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3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록3의 그 벤치마크랑 그다음에 추론 능력, 그다음에 그 챗봇 아레나 네. 같은 경우에도 1,400점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구글 제미나이가 2.0 플래시 띵킹이 한 네. 1,300 후반대인데 1,400점은 거의 그록3가 유일하고요. 근데 예. 이게 왜 가능했느냐? 제가 멤피스 지역의 데이터 센터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은 네. 이게 저는 정답인 것 같아요. 그 젠슨 왕이 한번 얘기했죠. 물론 나한테 도움을 그 엔비디아 GPU를 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네. 빠르게 공급은 했다. 근데 일론은 한 달도 안 돼서 저렇게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인터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젠슨 왕이. 근데 이제 페이지 1에서는 10만 개 정도가 한 122일 정도 걸렸고 페이지 2 이게 20만 개 정도 GPU 까는 게 한 92일 정도 걸렸는데 네. 결국에 지금 GPU 사용하는 게 멤피스에서 20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빠르게 구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추론 능력이나 아니면 벤치마크나 아니면은 계산에서는 좀 빨랐다. 그리고 코딩 쪽이나 이제 게임을 만들어 달라라는 부분에서도 그렇다면서요. 코딩이 가능하니까. 네, 코딩은 예. 뭐 지금은 웬만한 LLM 기반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 LLM은 많습니다. 네. 퍼플렉시티 있고요. 뭐 챗 GPT 있고요. 그록 있고요. 뭐 정말 수많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근데 저는 LLM은 많이 깔리는 것 같아요. 이제는 엄청나게 경쟁이 있다라는 것보다 쓸만하네? 이 정도면은 괜찮네라는 생각들이 이제 많으실 거예요. 네. 사용하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예.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온톨로지화 하는 게 뭐냐? 팔란티어라는 거죠.
아, 온톨로지. 예. 다 LLM을 모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록 3 같은 경우에도 요청을 한 거예요. 예. 일론 머스크가 자기 트위터에 그런 얘기를 했죠. 팔란티어 AIP랑 그록 3를 탑재시키겠다. 그러면은 온톨로지가 뭐냐면 결국 이 문제 해결, 예. 원인이 무엇이냐. 예. 지금 모든 데이터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기업을 운영하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원인을 찾고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문제 해결이 이제 온톨로지라고 저는 온톨로지.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기업을 운영할 때도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서 온톨로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확한 문제 해결. 그러면은 팔란티어가 이 온톨로지를 20년 동안 연구를 했거든요. 네. 그 LLM이 탄생을 해서 이제 폭발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제는 10% 하락했던 이유가 국방 예산을 8%인가 깎아야 된다라고 예. 해가지고 10% 정도 하락하고 알렉스 카프가 주식을 좀 팔았죠. 판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저는 피터 틸도 20달러 때 10달러 때 계속 팔았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120달러, 110달러는 과연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결국은 팔란티어 같은 경우 주가 조정이 또 더- 매수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근데 지금은 저는 좀 높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좀 조정이 나왔을 때는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네네. 그다음에 국방 예산을 줄이는 거는 도지에서 연관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쓸데없는 F-35 한 대 만드는데 수천억이 들잖아요. 이거 드론으로 바꾸고 효율화를 계속 시켜야 되는 건데 그래서 도지라는 거의 단어 중 하나가 효율화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효율화라는 거는 결국에 같은 돈을 내더라도 효율성이 있는 거를 구매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F-35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비효율하죠. 드론 100대만 가지고 자폭 드론으로 해버리면은 F-35가 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있는 로키드 마틴, RTX 이런 업체들이 주가가 계속 빌빌거리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팔란티어는 이런 국방개혁이 계속될수록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건 네. 좀 길어질까봐 제가 네, 그냥 네, 네. 생략은 하겠습니다. 어떤 한 가지 저기서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한 연간 30만 원 정도로 그룹3 구독을 했더니만 다음날 바로 한 50몇만 원 든다. 네네네. 자, 그만큼 이제 반응이 좋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제 얘기는 그 매출이 어느 회사로 잡힙니까? XAI로 잡히죠. XAI. 네. 그거하고 테슬라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네.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룹3가 이제 아마 다음 주쯤 음성 인식이 또 탑재가 될 거예요. 그거는 발표를 한 내용인데 아직 불안정해서 발표하진 않았지만 챗 GPT도 음성으로 대화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쭉 추출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그룹3도 음성을 탑재시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뭐랑 연결되냐? 테슬라랑 연결된다는 거죠. 로보택시. 예, 그렇죠. 음성으로 다. 네. 음성으로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종의 딥시크가 일종의 쇼크로 다가왔다가 여기저기서 이제 딥시크를 갖다가 이제 배제하거나 금지시키면서 좀 사그라든 양상이긴 합니다만 그쵸. 지금 이런 식으로 꼭 테슬라뿐이겠습니까? X뿐이겠습니까? AI 전공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 기술이라는 것은 금방금방 또 확산될 수 있고 접목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다른 데서도 우리도 AI 만들었다. 우리도 그거 뭐 챗 GPT를 대체할 만한 뭐 그록3보다 더 나은 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건 일단 엔비디아 GPU를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거 맞죠? 엔비디아 GPU를 물론 딥시크가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엔비디아 몇 장 썼는지 사실 확인은 안 됐어요. 이거 네. 5만 장 갖다 썼냐? 네. 아니면 진짜 그냥 그 학습만 돌려가지고 리즈닝으로 그냥 추론으로만 했느냐? 이거는 밝혀지지 않아서 제가 섣불리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인공지능 학습시키려면 엔비디아 GPU는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네네. 과연 지금 스타트업 업체들 챗 GPT에는 CTO가 얼마 전에 나가가지고 또 스타트업 차렸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전쟁입니다. 지금 LLM 쪽은. 근데 그록은 20만 장을 이미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100만 장까지 확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사용자들이 더 늘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드웨어랑 결합을 하는 거죠. 테슬라라는 하드웨어. 네, 우리가 예전에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고 스마트폰에서
삼성의 갤럭시가 흥행을 한다, 안드로이드가 더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된다. 근데 애플이 결국에는 시장을 많이 잡아먹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iOS였죠. 네네. iOS인데 그거를 테슬라가 XA를 탑재를 시킨다? 근데 로보택시가 되고 핸즈오프를 한다? 저는 이거는 사실 밸류로 따질 수는 없죠. 지금 밸류로 따지면 테슬라 주가는 너무 고평가입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근데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이런 연관성을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우리 최 대표님, 예. 뭐 이렇게 지표 얘기 뭐 그거보다도 그냥 이제 뭐랄까 일단 제도권에서 자유로우시니까 예, 조금 더 예. 자유롭게 한번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어떤 내용? 저는 사실 이거 코스피 네. 뭐 한 2,700까지는 그래도 라고 생각해 왔고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잘 왔는데요. 네네. 즉 중요한 거는 이제 3월 말 가면 이제 마침내 공매도도 재개도 되고요. 네네.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 증시를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리고 작년 한 말 무렵에 또 국내 정리하고 미국 건너가신 분도 많은데 그 이후 이렇게 우리 서학갭이라고 일컫는 분들이 막 투자했던 종목에서 뭐 반반이에요. 그 이후에도 잘 간 종목이 있고 별 재미가 없는 종목이 있고. 그래서 지금 금년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장 이제 예. 2025년 예. 그냥 이렇게 증시에 네. 계속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돈을 묻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모르는 리스크가 보이시는지. 뭐 리스크가 언제나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또 제가 알고 있으면 리스크라고 볼 수 없겠죠. 대부분 이제 아시니까.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기본적인 장은 올해도 미국 증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많이 비싸졌고, 비싸졌고. 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정해 나가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우선주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 정책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넘어서서 미국 경제가 갖고 있는 강력한 어떤 그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AI 관련해서도 네. 대부분의 경쟁자들이 누구냐면 다 미국 기업들이에요. 미국 내에서. 네, 맞아요. 뭐 중국에서 네. 딥시크가 한번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서 계속 좋을 거라고 본다. 근데 우리 그럼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작년 재작년에 나타났던 뭐 1년에 25% 오르고 이렇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두 자릿수의 그 상승률을 올해 연말까지 놓고 가면 보일 거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참 어려운 상황에 저는 놓여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주가가 오르는 국면들은 늘 있었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상반기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저점부터 시작해서 고점까지 그 7월 11일인가 고점이었거든요. 그 고점이 2,890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하반기까지 쭉 내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하는 건데 이게 과거 우리나라 증시의 패턴을 보게 되면 이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위기적인 상황이 있은 다음에 전고점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더 뚫고 올라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고 지금 같이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 이제 다른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저점 이후에 올라가는데 보통 위기 상황이 아닐 경우입니다. 올라가는데 전고점쯤 돼서 다시 이제 힘을 잃는 경우. 잃고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두 번째 케이스가 이번 케이스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 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느냐? 그때 당시에는 항상 정책적인 힘들이 작동을 해줬어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경과 관련된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정책을 계속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한 2,700보단 더 갈 수 있지만 2,700~800억 안에서 그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는 다시 또 이 가격이 비싸졌다는 이유로 내려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십니다. 네. 아니 섹터 좀 여쭤볼게요. 오늘 뭐 사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어요. 뭐 음원 컨텐츠 이쪽은 관세에서 좀 무풍지대다. 오늘 많이 올라갑니다. 오늘 올라가는 게 그거예요. 어제 단독 기사로 나왔는데 예. 그 한한령 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가 8년 족쇄 푼다라는 것 때문이기는 한데 실제로 그쪽에 대한 비중이 높나요? 뭐 중국 무시할 수는 없죠. 무시할 수는 없다. 네,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원래 근데 그 음반 있잖아요. 예. 그 원래 서클 차트나 이런 데서 음반 판매량
그 피지컬 음반, 우리가 네. 디지털 음반 말고 예. 실제로 음반 파는 거 중에 상당수가 중국이 차지하는 건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국 VIP 같은 경우는 이걸 한 장만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수천 장 이렇게 삽니다. 하나에 뭐 거의 5만 원 하는데 정말 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오늘 한한령이 좀 해제된다는 소식에 보시면은 한한령 관련주예요 다. 왜냐면 화장품 관련주, 엔터 관련주, 뭐 드라마, 제작사 뭐 이렇게 있는데 SM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하이브, JYP, 큐브도 오랜만에 좀 상승을 네네. 하고 있는데 큐브는 좀 최근에 이제 아이들이랑 다시 재계약을 했죠. 전체 다 재계약을 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감이 살아나는 부분들이 있었고 원래 아이들이랑 조금 계약이 무산된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긴 했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다시 올라오고 있고 근데 큐브가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또 VT입니다. VT. 네, VT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리드샷을 예, 만들잖아요. 여기에 한 12% 정도 지분이 있고 그래서 뭐 근데 상대적으로 완전 엔터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뭐 SM이나 하이브나 JYP 쪽이 오히려 더 계속 주가 보시면 쭉 상승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화장품 관련주나 이렇게 엔터 관련주들은 한한령 덕분에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난 7거래일 연속 올랐다 보니 오늘은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0.28% 약세로 2,663포인트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조금 더 올라갑니다. 0.35% 상승하며 78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1,166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도 오늘은 팔고 있습니다. 1,395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2,665억 원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분위기도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829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기관 역시도 316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1,210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 함께 확인하시죠. 오늘 방송과 엔터, 화장품과 손해보험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우주항공과 국방, 기계, 조선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강세 기록 중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르면 5월 한한령을 풀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엔터와 화장품, 여행주 등이 영향권에 들어갔는데요. 우선 엔터주 보겠습니다. NS-ENM이 24% 넘는 강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1,895원이고요. 콘텐츠리 중앙이 26% 가까이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19% 가까이 급등합니다. 거래가 49,550원이고요. 디어유가 10% 가까이 올라갑니다. 47,700원. 큐브 엔터도 6% 넘는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도 일제히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내에서는 한국 화장품 제조가 9% 가까이 올라가고요. 코스맥스가 2.85% 강세 기록 중입니다. 더불어서 코리아나가 4.48%, 청담 글로벌이 7% 넘는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더불어서 한국 화장품도 5% 넘는 강세 기록 중입니다. 한편 양자 컴퓨팅 관련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글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개발한 양자 컴퓨팅 칩을 공개하면서 뉴욕 증시에서 관련주가 들썩인 영향인데요. 국내 증시 관련주 중에서는 한국 첨단 소재가 13.4% 급등하고요. 아이윈 플러스 7.23% 상승 중입니다. 더불어서 KCS가 4.3% 강세, 거래가 12,330원이고 엑스게이트도 3.85%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까지도 3.6%대 강세 보여줍니다.
다음은 AI 챗봇 관련주입니다.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xAI가 새 AI 모델인 그록3를 공개한 이후에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록3가 테슬라 차량에 탑재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최근 테슬라가 음성 인식 기반 AI 기능이 탑재된 폴라리스 오피스 웹 서비스를 도입한 점이 부각되면서 폴라리스 그룹주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가 13.4% 상승하고 셀바스 AI가 4.3% 오름세 보여줍니다. 폴라리스 AI도 올라갑니다. 3.53% 강세 기록 중이고요. 이 밖에 마음 AI가 1%가량,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도 2%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다소 약한 모습인데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엔비디아가 특수 디램 모듈 소캠 상용화에 나선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딥시크 배포로 엔비디아에서는 새롭게 만드는 디램 모듈 표준인 소캠을 제시하면서 제2의 HBM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과 극비리에 접촉하며 협의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주말 동안 보도가 나왔고 AI 슈퍼컴퓨터 대중화에 필요한 특수 디램 모듈을 상용화 가능성을 협의하고 올해 말쯤 양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 PC에는 소딤이라는 디램 모듈이 장착돼서 범용 DDR4나 범용 DDR5를 쓰지만 소캠 같은 경우는 기판 위에 저전력이 장점인 LP DDR5X를 쓰기 때문에 전력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디램과 전자기기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인 출입구의 수가 일반 PC용 디램 출입구가 260개였다면 소캠 같은 경우는 이보다 많은 694개이기 때문에 AI 컴퓨팅의 최대 난제였던 데이터 변목 현상을 훨씬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캠이 더 많은 디램을 탈부착 가능하며 디램 용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으로 차기 제품에 4개의 소캠 모듈을 적용하는 전략을 세우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계획이 실현될 경우에는 서버 시장뿐만 아니라 온 디바이스 AI 영역까지 공략이 가능해질 수 있어서 국내 기판 업체와 모듈 업체들 중에서 TLB, 심텍, 3A 로직스 등이 가장 먼저 급등을 한 상태이고 온디바이스 AI 확산 테마로 같이 새롭게 분류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소캠 관련주 중에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관련주 중에 먼저 움직인 건 이제 심텍과 TLB가 있지만 추가적인 강세가 예상되는 업체로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3A 로직스입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IP 기술 개발 업체로 삼성 파운드리 핵심 IP 파트너이자 소캠에 활용되는 LPDDR5X 메모리 컨트롤러 및 IP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엣지 컴퓨팅을 위한 NPU를 결합한 AI 플랫폼 IP 솔루션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또한 CLX 시장과 온디바이스 AI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좀 보유하고 있어서 향후 관심이 좀 가져야 될 종목 중에 하나고요. 기술적으로는 작년 12월 저점 이후에 꾸준한 반등 지속으로 최근 장기 이평선과 하단 박스권을 돌파했고 박스권 상단 16,000원을 돌파한 후에 추가 돌파를 위한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접근 자체는 16,500원에서 17,5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작년 하반기 최고가 부분인 2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500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3A 로직스입니다. 근거리 무선통신 분야에서 팹리스 업체로 작년 12월에 상장한 업체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동시에 출자한 펀드에 3A 로직스의 지분을 7.14% 보유 중으로 엔비디아가 저전력 LPDDR 공급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소캠에 활용되는 LPDDR5, 5G IoT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동사가 이번 주 강한 급등세를 좀 보였는데요. 향후에도 추가적인 주도주 자리를 위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12월 상승 이후에 한 번도 큰 상승을 보이지 못하다가 이번 주 소캠 관련주로 꼽히면서 50%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고요. 전일 쉬는 흐름을 좀 보이면서 재차 조정 시에 단기 진입 시즌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접근은 9,000원에서 9,250원, 1차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화요일 시가 부근인 8,65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고 또 국외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되면서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붙였고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안정화 방안은 무엇인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언제쯤 이 국내 증시가 그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박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이제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불실을 이제 한번 다시금 살려보겠다. 뭐 이렇게 이제 나서는 것 같습니다. 관계부처는 물론 국회와 함께 적극 합의하겠다. 아, 국회가 정신이 있을라나 요즘. 네. 지난해부터 이어온 밸류 정책을 이어가되 정권시장 체질을 바꿔보겠다. 뭐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추진하던 밸류업 정책은 실패라는 걸 스스로 자인한 셈이죠. 그런 셈이네요. 네, 그렇죠. 안 됐으니까 다시 하겠다는 네, 거 다시 아닙니까? 하겠다. 실제 그 밸류업 정책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해보면 네.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지난 해에 11월 달쯤 밸류업 정책이 나왔는데 예.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죠? 네, 당연히 이 자본시장에 지금 투자자들이 한 1,400만 명이 육박하면서 어허. 그 새로 유입된 인구 다 MZ 세대니까 예. 그들의 표를 의식하고 나온 게 밸류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예. 그렇다 보니까 좀 서툴렀다. 그리고 본질을 간과하고 스킬만 가져왔다. 네, 이런 거죠. 그 이번 방안도 보면 본질을 좀 벗어난 건 아닌가. 이런 이번에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말은 오래돼 있었고요. 예. 선진국에 비해서 20, 30% 사실 디스카운트 돼 있는 건 사실이고 예. 그거에 대한 전문가들의 어떤 진단은 결국에는 경영의 투명성이라는 본질 예. 그리고 주주들이 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본질 어허. 사실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예. 네, 이 두 가지를 짚어야 되는데 이번에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거래소에서 내놓은 안들을 보면 네. 여전히 좀 스킬적인 근면을 적극 훑고 있는 쪽으로 지금 제도 개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스킬이란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밸류업 그러면 이미 투자자들은 밸류업 니콜 자사주 폐기 배당 이것만 생각할 거예요. 네, 사실은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높여줘야 그러니까요. 거기에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높이고 본질적 가치가 높은 기업에 투자할 때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안정한 페어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면 혁신은 자동으로 발생하고 네. 사실은 배당과 자사주 폐기는 그게 결과물일 뿐인데 예. 결과물만 과실만 따먹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하, 아하.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과실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네. 계속 본질을 피하고 있는 이 정책의 한계성은 이번에도 드러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금융당국이 기업 공개 그리고 IPO 시장 개편안을 내놨는데 사실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게 이제 좀비 기업 이 퇴출 상장 폐지 제도도 개선하겠다라는 건데 이러면 실질적으로 밸류업에 어느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기대 반 우려 반. 네, 예. 우선 기대하는 바는 물론 좀비 기업 퇴출해야 됩니다. 네. 사실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현재 금융당국에서 내놓은 안들을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약 150개 가까운 기업이 퇴출 대상으로 돼 있어요. 막 각 해년도에 옵션을 다 그려봤더니 현재 작년 실적으로 그려봤을 때 그런데 그만큼 사실은 퇴출될 대상을 많은데 퇴출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예. 네, 그래서 퇴출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해야 예. 되는 사실인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난주고 지지난주에 네. 몇 개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됐어요. 우선 보면 쌍방울 상장 폐지됐습니다. 네. 광림 상장 폐지됐어요. 그리고 이화그룹의 계열사 3개인 아이디와 이화전기 이투론 3개 폐지됐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오너들의 배임 횡령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다수의 종목들이 상장 폐지가 됐는데 특정 개인들의 횡령 배임으로 좀 거래정지 상장 폐지가 되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 개인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 어떻게 구제할 거냐에 대한 네. 안이 없어요. 네.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일부러 상장 폐지하는 곳도 많습니다. 예를 일부러? 들면 여기 헤지펀드가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실적은 별로 좋지 않은데 이익이념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상장 폐지 조건을 상향시키면 일부러 매출을 일으키지 않아요. 예.
자동 폐기되죠. 예. 그럼 그 남은 이익이 누구에 가느냐? 그 사람들에게 갑니다. 주주들은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네. 이렇게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네. 예. 금융당국에서 이 부분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저는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재무관리 시간에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는 게 선진금융기법. 거기에 선진자가 붙으니까 뭔가 네. 그럴듯해 보이고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 갖다가 그 좋은 머리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하고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만 자꾸 끝에 가면 그때 실물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저는 사기 같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걸 통해서 선진금융기법이라는 저걸 통해 가지고 참 많이들 해먹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당연합니다. 막상 이제 현업을 하다 보니까 현실에서도 그게 보이는데 네. 어제 미국만 해도 니콜라 같은 그 사기 기업이 2,000불 같은 그 주가가 이제 1달러도 못 하는데 네. 그 얘들이 이제 파산 보호 신청한 거 아닙니까? 네. 미국이라고 별 차이는 없는데 우리는 좀 심한데 요 말씀 우리 참 거침없이 모든 것에 이렇게 다 답해 주시는 박 대표님이라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요즘 지금 여의도에서 자꾸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SK 하이닉스가 네. 결국 이거 HBM 요걸 갖다가 결국 또 물적 분할 형식이 될 건 또 이렇게 별도로 쪼개서 상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어떤 가능성을 자꾸 이렇게 회자되고 있어요. 여의도에서는. 예, 일단 아닐 때 굴뚝에 연기는 안 나겠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를 왜냐하면 사실은 작년 10월 달에 네. 그에 대한 김새가 있었습니다. 어떤 김새가 있었냐면은 SK 하이닉스가 갑자기 HBM 사업 본부를 사업본부 독립화시킬 김새가 보였어요. 인사 조치가 있었어요. 인사 조치가 예. 사실 HBM은 메모리 사업부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메모리 사업부에 매출이 커지니까 현재 HBM 매출이 메모리 사업부의 한 매출이 40%까지 커졌어요. 영업이익은 제가 볼 때 메모리 사업부 영업이익의 거의 50% 이상일 거라고 봅니다. HBM이. 네. 자, 그렇게 되니까 신규 채용과 사내 조직 개편을 어떻게 했냐면은 HBM 독립 사업부 기능을 힘을 보태줬습니다. 예. 여기 뭘 보태줬냐면은 이미 수백 명의 인력을 근무 중에 있지만 영업 조직, 그다음에 다른 조직을 다 붙였어요. 이 정도면 별도 기업이거든요. 거의 네. 조직도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이거 분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낌새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이닉스가 그 SK 그룹이지 않습니까? SK 그룹이 리밸런싱을 계속 하고 있다. 원래도 계속 할 겁니다. 돈이 없어요. 그래요. IPO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하. 근데 다른 것들은 지금 SK온이라든지 IPO 할 게 없습니다. 계속 팔아야 돼요. 원래도 계속 매물을 내놓았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SK그룹이 여차하면 지금 물적 분할하는 거 아니야라는 말이 자꾸 도는구나. 도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거기에 같습니다. 있다. 네. 그 근데 그룹 차원에서 특별하게 언급은 없죠. 언급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려는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 그렇죠. 이 정도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IPO 주관업을 하는 이제 증권사 책임론도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 뭐 대형사 쏠림 현상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오히려. 아무래도. 작년에 보면 명확해졌어요. 작년에 보면 지금 SK 상상인 유안타 현대차증권 이 주간 실적은 제로입니다. 하하. 그리고 유안타증권이 재작년에도 4건 했거든요. 예. SK증권, 현대차증권 2건 한 건씩 했는데 작년엔 거의 제로예요. 예. 반면에 예. 한국 한투, 한투. 한투 14건, 미래에셋 9건, NH투자증권 6건, KB 8건입니다.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대형사 4개사에서 거의 다 했네요. 쏠림 현상이 일어났고 그도 그럴 게 사고를 좀 쳤죠. 사고를. 예, 왜냐하면 일단 금융당국에서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뻥튀기 상장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점점 더 감독 강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장사들이 예비 상장사들이 주관사를 고를 때도 아무래도 대형사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은 지금 자본시장에 돈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 돈 가뭄이 계속 말하면 많을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뭐 IPO가 흥행을 하고 할 때는 이곳저곳 상장사가 분산을 하겠지만 올해 뭐 내년 초까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 가속화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저게 IPO가 주관사가 되면은 뭐 증권사 측면에서는 수익성에서는 도움이 되니까 누구나 하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IB 부문으로 이제 소속되면서 네. 이제 그거 하는데
우리 거래소 KRX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저 IPO 하면 할수록 KRX도 좋은 게 뭐 있습니까? 좋은 거죠. 어떤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거래소는 상장사가 늘어나면 예, 회원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요? 예, 예. 네. 기본적으로 덩치가 커지면 다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웬만하면 예, 상장사 늘리려고 하고 예. 금융당국에서는 까다롭게 하려고 하고 이건 이 싸움인 거죠. 우리 시총으로 규모로 봤을 때 미국 대비 네, 상장 종목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대표님? 많다고 봐야죠. 그죠?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미국 시가총액 대비하면 우리나라가 이 상장사가 좀 많은 축에는 포함됩니다. 많은 축에는 포함된다. 현재 정도의 규모라면. 거기에 예. 이제 코스피나 한 3,000선까지 가면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네네. 지금 2,500선에서 뭐 거의 뭐 몇 년간 사실을 횡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좀비기업 퇴출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야 되겠지만 이 IPO 관련해서는 진짜 좀 분통이 터지는 게 밸류업이 되려면은 우리 투자자들도 사고방식 바꿔야 됩니다. 무슨 뭐 신규 상장 나올 때마다 오늘 치킨을 시켜 먹을 거냐, 저녁에 무슨 뭐 한우를 먹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맨날 개들 배만 불려주는 거 이거 안 좋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네. 뭐 전체적인 같은 말이지만 네, 이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단타 위주의 매매를 선호하는 이상 네, 사실은 이게 해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밸류업은. 그러니까 밸류업 자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선순환적인 어떤 사이클이 도는 게 그럼요. 사실은 예. 밸류업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기업들도 그걸 믿고 배당을 해주고 음. 미국의 배당 효과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 집어들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연금의 상당 부분을 배당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는 지금 분기 배당하는 기업이 1, 6개 정도 돼요. 네, 미국은 거의 다가 분기 배당을 하고 있고요. 월 배당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자산이 고령층에 몰리게 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말이에요. 예, 현재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70세가 됐습니다. 이분들 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네, 이 자본시장이 이렇게 해서는 배당으로 자본시장이 연금의 일부분을 책임 못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는데 금융당국에서는 계속 표피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마 밸류업의 본질적인 문제를 접근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뭐 단타를 하는 투자자분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이게 워낙 우리나라 시장 상황이 그거 네. 말고는 뭐 예, 답이 그런 없으니까. 것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배당 얘기 주셨으니까 올해 배당 기준일을 변경했거나 이미 변경한 기업들 지금 늘고 있다면서요. 네. 예. 원래 배당은 우리 배당락 그래서 12월 달에 끝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요즘은 예. 이제 그 배당 기준일을 벚꽃 배당 그래서 2월 말 3초 4월에 늦죠. 그래서 벚꽃 네, 배당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것도 자본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안 같아요. 네. 그리고 작년에 기말 배당이 109개였는데 올해 기말 배당 배당은 243개. 확실히 배당 금액은 늘어났어요. 이게 밸류업 정책이나 정부에서 워낙 좀 이야기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벚꽃 배당을 하는 것은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본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데는. 왜냐하면 배당락이 12월로 몰리는 것보다도 약간 몇 달간이라도 연식키면 연초에 대한 투자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고 그리고 기업들도 배당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촉진제는 되기 때문에 이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자사주 네네네. 매입해서 소각하고 하는 이런 거 뭐 배당 늘리고 요게 이제 가장 밸류업 하다 보면 떠오르는 건데 이것도 우리 박 대표님께서는 본질이기보다는 스킬 측면, 표피적인 측면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작년 11월 달에 10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했고 1차로 3조 원어치 네. 그거 다 사고 소각까지 한 거죠. 2조 5천억 사고 5천억은 임원들에게 나눠졌습니다. 나눠주고 그래요. 지금 요 자사주 매입 그리고 뭐 소각 여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실은 어떻고 또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합니까? 저는 삼성전자의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 소각은 물론 주주환원 정책에서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첫 번째 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시점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방법상의 문제도 좀 있었다. 네. 우선 시점을 보면 예. 삼성전자의 주가는 사실은
오너 일가의 그 주식 담보 대출과 아주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홍나희 이재용 회장은 주식 담보 대출이 없어요. 예. 네. 홍나희 정관장과 이부진 사장과 이세현 사장은 주식 담보 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전자에. 예. 한 5만 2천 원 선의 마지노선을 알고 있는데 그게 넘어지면 현재 추가 담보를 해야 돼요. 마진콜이 걸립니다.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 그 10조에서 일단 5만 5천을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IR팀에서는 그 관리를 굉장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저기 제가 여기서 나와서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위기론이 있을 때를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자 밸류의 본질이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10조 원을 투자를 했어야죠. 아하. 정말 주주들을 위해서라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음. 그리고 이 10조 원 처음에 발표했을 때도 주가가 3위를 못 갔어요. 이번에도 지금 3조 했는데 어제까지는 좀 올랐죠. 네. 저는 오래 갈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여전히 HBM은 엔비디아에 사용할 큰 폰 받지 못했고 많은 부분. 삼성전자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서 이재용 회장은 아직까지 말이 없고 네. 새로운 돌파구를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사주 소각으로만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는 저는 미지수라 봅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삼성전자는 은행업법 금산분리에 걸려 네네. 있어요. 예. 그죠?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게 삼성전자 주식을 소각하면 할수록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지분하고 삼성화재 가지고 있는 지분이 금산분리법에 걸리기 때문에 예. 줄여야 되네요. 같이 줄여야 돼요. 아. 그럼 삼성생명 주주와 삼성생명 화재 주주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했다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물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면은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네네. 여러 면을 보면 좀 조급했다. 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양시장 좀 음봉이네요. 좀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양상이고 아무래도 외국인이 어제는 참 좋았는데 오늘은 현선물 다 매도하니까 영 시장에 힘이 없네요. 아, 그러네요. 네. 예. 아유. 박주근 대표님하고 좀 더 얘기가 하고 싶었는데 이게 한 2시간 가까운 프로그램인데도 늘 아쉬워요. 하다 네. 보면은 그렇죠. 조금 오늘도 좀 중간에 좀 끊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